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하시죠. 자, 미국 증시가 실적의 힘으로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지난 밤 사이에 금융주부터 시작해서 방산주, 그리고 장 마감한 이후에는 넷플릭스의 유나이티드 항공까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의 상승 원동력이 됐는데요. 덕분에 2거래일 연속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금융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골드만삭스의 이익이 43%나 급감했습니다. 이익은 거의 반토막이 난 건 맞는데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했다는 것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자, 장 마감한 이후에는 넷플릭스가 예상을 뛰어넘는 구독자 수를 발표하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도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과 함께 시간외 거래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아직 강달러라든지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완연하게 꺾인 건 아닌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는 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죠. 자, 과연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감 시황은 최소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0월 18일 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 개선으로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약 1%대의 강한 흐름 보였는데요. 시장에 대한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지금은 주의를 기울이고 대비해야 할 때이다라고 조언했는데요. 앞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 경영자도 미국 경제가 6에서 9개월 안에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희망적인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어닝 시즌이 견고하게 시작하면서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JP모건 리서치 헤드는 회복력 있는 올해 하반기 어닝과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등을 고려했을 때 연말에 증시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모든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산업재 섹터, 유틸리티 섹터, 그리고 금융 섹터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월가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2.48% 상승했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한 트레이딩 실적 덕분이었는데요. 투자은행 부분에서는 수익이 57%나 줄어들었지만 채권 트레이딩에서 41%나 늘어난 수익을 냈습니다. 존슨앤드존슨 역시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했지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3분기 매출이 238억 달러로 예상치였던 234억 달러를 넘어섰고 주당 순이익은 2.55 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는데요. 의약품 매출이 2.6% 증가한 점이 그 이유로 꼽혔습니다. 로키드 마틴도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8.8%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의 12%에 해당하는 주식 환매 권한을 추가로 승인했고 또 배당금 인상도 발표했는데요. 다만 로키드 마틴은 공급망의 제약과 노동력 부족으로 내년 매출 증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헤즈브로입니다. 장난감 기업으로 알려진 곳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소매업종이 직면한 어려움을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었고 또 과잉 재고 문제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매출을 발표했지만 EPS는 예상치를 하회해서 주가도 2.8% 하락했습니다. 시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인데요. 먼저 유나이티드 항공입니다. 치솟는 항공 운임에도 불구하고 여행 수요는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외에서 급등 중인데요. 사측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25%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 소식입니다.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시간외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EPS와 매출이 모두 예상을 상회했고 또 구독자 수는 241만 명이 증가하면서 예상치였던 109만 명 증가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비축유 방출 검토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전략 비축유 최소 1,000만에서 1,5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하는 방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현재 국제유가는 약 2.6% 하락한 83.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글로벌 긴축 우려 속에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의 상대적인 약세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지속적인 매파적인 발언으로 높아진 금리 전망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금 가격은 1,65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어떤 게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노동조합의 위협이라는 건데 사실 요즘에 미국에서도 노동조합과 관련돼서 뭐 스타벅스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좀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뉴스일까요? 네,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세워주지 않았다 해서 이제 집단 소송 위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간신히 벗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같은 뉴욕 주 내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뉴욕주 알버니 쪽 창고에서 지금 나온 얘기가 노동조합 선거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인접 지역으로 이제 아마존닷컴의 창고들을 중심으로 인접 지역에서 계속 확산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 이제 노동조합이 강화되면 비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신규 초임이 얼마냐면은 18에서 19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뉴욕시티 근처 일부 창고에서는 26달러까지 신규 초임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그 최저 임금이 15달러 수준인데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는 11달러가 간신히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이런 그 미국 그 정규직 급여자들의 평균 임금도 사실 시간당 한 26달러 조금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 이제 초임이 창고에서 일하는 초임이 26달러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을 지급을 하고 있죠. 평균 대졸 초임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2달러 조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젊은 층에서 굳이 대학 나와서 학자금 대출 받아가면서 그걸 갚아가면서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또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노동조합까지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문제가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이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급여 인상하는데 10억 달러를 지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요.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치폴레 같은 경우에 또 대표적입니다. 치폴레 같은 경우에도 미시건 지역에서 이제 노조 설립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지난해에 시간당 평균 임금을 15달러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미시간 지역의 전체 노동자들 평균 임금이 16달러인 점에 반해서 이렇게 초임 자체를 15달러로 높여놨다라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그 부담이 크게 되고 굉장히 이제 비싼 인력들을 레스토랑 서빙이나 접시 닦기에 채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외부에서 보기에는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 만약에 노동조합이 설립된다면 결국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일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또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네,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1,000명 정도를 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22만 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인력이 0.45%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섰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기술주들은 더 크게 해고를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노동 비용은 줄였는데 문제는 기술주들은 성장성이 항상 주가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나온 게 뭐냐면은 CIO들 이제 기술 투자 관련한 이제 재무 관리 담당 임원이죠. 이 사람들을 한테 이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과연 지금 그 기술 관련해서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기존의 기술 개발 투자금은 굉장히 감축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신규 기술 개발 투자는 상당히 또 늘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면 지출이 뭐 그렇게 늘지 않는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2018년, 19년보다는 높은 수준이죠. 하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IT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뭔가 타이트한 이런 노동시장에서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기술 투자다. 이렇게 중론을 많이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쪽이라든가 아니면 사이버 보안 분야 쪽 해가지고 투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과연 방산주 계속 가져가 마라 이겁니다. 로키드 마틴이 지난 밤사이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뭐 공급망 이슈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매출액은 166억 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전망치보다 소폭 높았고요. EPS도 6.71달러를 기록해서 전망치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키드 마틴의 지난 밤사이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뭐 거의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결국 마감 종가도 8% 넘게 급등했으니까 이 실적만으로 지금 그 정도의 급등이 일어난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번 주가 상승은 이 실적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자사주 매입과 배당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140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대비 12%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건데 주당 가치를 12% 정도 끌어올려주겠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난 밤사이에 장중 고점은 거의 12%까지 이 로키드 마틴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배당금도 7% 정도 증액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주가 상승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몇 가지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 올해 전체로 놓고 보면 실적이 기대 이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EPS라든지 매출이라든지 모든 것이 사실 로키드 마틴이 기존에 예상하고 있는 그 정도가 시장 예상치에 약간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로키드 마틴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성장은 2024년이 되어서야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내년까지도 성장은 정체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리스크 요인이 이게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리스크 요인은 사실 다른 방산주들까지도 동반 같이 경험하고 있는 걱정거리이긴 한데 인플레이션과 강달러와 같은 매크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키드 마틴의 CFO도 현재 인플레이션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강달러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구매자들에게 제품 가격이 비싸지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물론 실적은 굉장히 좋았고 여러 가지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을 했지만 방산주가 사실 고점 대비 또 꺾이기도 했거든요. 이게 방산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우리나라 그 K9 수출에 대한 그런 기사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바로 이제 말씀하신 강달러 현상으로 미국 제품들 잘 안 팔리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제품들이 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떤 경쟁 우위를 갖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방산주 제가 이제 차트 가져와 봤는데 이제 로키드 마틴하고 이제 줄로 이제 검은색 줄로 되어 있는 이제 로키드 마틴 그리고 이제 구간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방산주 전체 업종 섹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S&P 500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방산주는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차트를 보여줘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있지만은 좀 그렇게 크게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시장이 조금 뒤처지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로키드 마틴이 좀 독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지금 방산주 관련해가지고 뭔가 단기적인 어떤 테마주를 중심으로 로키드 마틴에 들어오신 분이라면은 어느 정도 뭐 수익을 좀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다 보여주고 사실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 기간을 두고 보면은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어떤 방산주도 전체적인 산업 섹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차트가 그다지 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 상승할 때도 제대로 오르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단기적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때 짧게 수익 실현하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고 길게 보시겠으면 지금 이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도 배당이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도 다른 것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큰 매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산주에 대한 판단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모처럼 반가운 키워드인데 10월이 바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10월이 정말 바닥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일까요? 어떨까요? 네, 통계적으로 10월 달에 바닥이 많았다라는 그런 통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트 분석을 할 때 차트 분석의 기본이 이제 차트가 반복된다라는 가정을 하나 두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10월 달 장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그 오펜하우머즈 이쪽에서 이제 발표가 된 게 주요 시장의 바닥일 때 그때 10월 달에 이제 바닥을 찍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 이제 그 표를 보시면 아마 알 수 있는데 이제 다우존스라든가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쭉 늘어놓고 보니까 거기에서 10월 달에 유난히 바닥을 찍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0월이 좀 바닥 아니야. 지금 10월 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그런 배경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0월 바닥설을 근거로 하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8일 날 이제 중간선거 열리는데 사실 정치적으로는 사실 불안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좀 안 될 거다. 민주당이 좀 공화당한테 많이 밀릴 거다. 이런 불안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끝나버리면은 마무리가 돼버리면은 시장은 그 불확실성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11월 달에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럼 10월이 바닥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뱅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보고서를 내놓은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10월 달이 바닥일 것이다. 이제 어제 오늘 상승하는 그 배경에도 이런 모습들이 좀 이런 근거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역사적 통계가 올해에도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정말 10월이 바닥이고 지금부터 이제 뭐 시장이 아주 뭐 계속 쭉쭉 올라간다 이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바닥을 좀 찾는다고 한다면 바닥권에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 지금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 기술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4종목 정도를 가져와 봤는데 4종목 차트를 한번 동시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스노플레이크, 다들 알고 계시죠? 스노플레이크는 이제, 그리고 데이터독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3개 회사는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옥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옥타라는 회사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사이버 보안 분야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주가 흐름은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바닥권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로 그렇게 공통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노플레이크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분야의 이 3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출 증가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보면 클라우드도 한 58% 급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독 같은 경우에도 74%나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퍼가 각각 17배, 12배, 11배 요 정도 수준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구나.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놔두면은 굉장히 크게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옥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이제 큰 어떤 실적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어떤 그 클라우드 분야가 더 확장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쪽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서 이런 성장성을 그래도 갖추고 있고 현금의 여력이 충분한 이런 기술주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10월이 바닥이었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오호라 넷플릭스라는 키워드인데요. 오늘 장 마감된 직후에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넷플릭스 실적에서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단 하나죠. 구독자 수의 증가냐, 역성장이냐. 자, 일단 오늘 발표된 바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가 241만 명이 증가를 했어요. 지난 분기 실적에서 발표했을 당시 이번 분기에는 한 100만 명 정도 구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도 약 2.5배가량 더 많은 구독자 수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2개 분기 연속 그 구독자 수가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주가도 정말 나락으로 치달았었는데 다시 구독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른 것들도 한번 살펴보죠. EPS 보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3.1달러로 해서 전망치보다 훨씬 높았고요. 매출은 그렇게 전망치를 아주 크게 상회하진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매출 증가가 더뎠던 이유는 글로벌 경기, 전쟁 때문 이런 것들로 꼽히고가 있는데요. 자, 아직 이게 다가 아니죠. 지금 투자자들이 더 듣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로 11월 3일부터 시작될 이 반값 요금제에 대한 경영진들의 전망이 어떤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자, 또 한 가지가 바로 올해 초부터 넷플릭스가 계속 경고를 해왔던 게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 간이 아닌 상업적으로 계정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변화, 이것이 있을지도 이번 분기 어닝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 두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 이 두 가지 내용은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넷플릭스가 그동안의 역성장을 뒤로 하고 이제 다시 한번 구독자가 240만 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넷플릭스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한번 내려주시면서 아직 다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넷플릭스 좀 매수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걸까요? 네, 넷플릭스 실적은 사실 어떤 성장성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경쟁이 더 치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기업의 어떤 실적을 망가뜨리거나 이런 수준으로 가지 않을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입자 수 하락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을 유료 광고 정책이 커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지난밤에 이제 주가가 좀 이렇게 장마감에 좋게 나타나는 거는 어제 우리가 얘기했죠. 블룸버그에서 시장의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예상치를 넘어서는 거는 쉬운 일일 것이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가가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것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시적인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초에 이제 광고 유료 서비스 그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져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단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위협할 수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 메타 같은 경우에도 광고 시장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서 애플의 광고 정책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러면서 주가가 3분의 1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11월 초에 뭔가 확신에 대한 그런 얘기가 좀 나온다라면은 그래도 주가 흐름은 그동안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10년 만에 최초로 줄어들었다는 뉴스 때문에 340달러에서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나올 상황에서는 340달러를 우리가 좀 기절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번 상승은 일시적인 상승이고 지난번에 상승해서 한동안 거의 3개월 정도를 횡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주가 흐름이 더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시나리오별로 좀 대응 전략을 달리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이슈가 됐던 여러 가지 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김태무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